안녕하세요. 전 41살의 아들 둘을 둔 장미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 27살에 속칭 중매쟁이의 소개로 4살 연상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저는 큰 출판사를 하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환경의 집안에서 자랐고, 졸업 후 사회에 때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 결혼을 위해 지인들에게 중매쟁이를 소개받으셨고, 그렇게 저는 선시장에 나오게 되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자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돈 걱정은 없는 집이라는 것과 남자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소개 전부터 남자 쪽에서는 저와의 궁합을 보려 했는지 제 생년월일을 받아갔다 하더군요. 저는 뭔가 좀 불쾌했지만 엄마는 있는 집에서는 덜어 그렇게도 한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저의 궁합이 좋았는지 만나자 연락이 왔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자는 선을 봤는데 처음에 불쾌한 감정과는 달리 그 자리의 분위기도 좋았고 무엇보다 남자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 쪽이 그다지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했죠. 남자는 회계사였지만 남자의 형은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혼남이라 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던 부친은 정년 퇴직 후 집에 계시는 상황이라고요.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뭐든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군요. 남자 집안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 선을 본 것에 만족하셨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결혼은 3년 뒤에 하자며 먼저 약혼을 하자 하더군요. 저와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황당했죠. 결혼이라는 목적을 갖고 선을 봤는데 어째서 3년 뒤에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게다가 3년 뒤면 제 나이가 30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 아는 용한 점집에서 점을 봤는데 저와 남자에게 가장 좋은 결혼 적기가 3년 뒤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엄마는 그래도 그건 너무 먼 것 같다며 다른 곳에서도 나를 받아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늦어도 내년 구정 전에는 둘을 결혼시키고 싶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점집에서 그때가 가장 안 좋다 했다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그럼 몇 군데 더 다녀보겠다 하셨죠. 엄마가 물러서지 않으니 결국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용하다는 점집 몇 군데에서 결혼 날짜를 받으러 다니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점집에서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많이 보고 부부 앞길도 잘 풀린다 했다네요. 그래서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점사는 잘 보는 곳에서 봐야 해요. 아무나 아는 그런 곳은 사람 끌어모으느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니까요. 하며 자신이 다니는 점집 이야기를 하더니 그 무속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던 엄마가 그렇지만 병원도 그렇듯 점집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녀봐야 한다며 같은 사주를 놓고도 그 풀이가 다를 수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설득하셨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그러시면 올해 안으로 애들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어렵사리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운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아가 신혼여행 잘 다녀오거라. 이건 가는 길에 꼭 읽어보려무나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계시던 엄마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네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웬 부적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더군요. 그 쪽지에는
원래는 3년 뒤에 결혼을 해야 가장 좋다는 걸 억지로 나를 옮기는 바람에 받아온 부적이니까 한시도 몸에서 떼지 말고 지니고 다니도록 하라는 시어머니의 당부가 쓰여 있었죠. 전 봉투 안에 든 부적이나 쪽지 둘 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쁘게야 하셨겠냐 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흘낏 보더니 뭐라고 말하기에 조금 난감했는지 그저 민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부적이 시어머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네요. 그런데 신혼여행 후 신혼집에 도착해서 보니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더군요. 그 정신없는 광경에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뗄 수도 없고. 그 부적들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표정에 드러났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신혼집에 이게 뭐예요? 엄마 마음대로 부적을 이렇게 사방팔방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항의에도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침 예쁜 게 뭐가 태수냐? 그 부적이 너희 집 애군을 막아준다 하니까 절대 떼지 말거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 묘안을 생각해냈죠. 예쁜 액자 몇 개를 사서 부적을 액자 뒤에 숨겨뒀습니다. 부적은 보이지 않고 조금 옮기기는 했어도 떼어내지는 않았으니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 이걸 본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귀한 부적들을 액자 뒤에 숨겨놔? 이러면 부적 효과가 떨어져서 못 쓴다. 그게 얼마나 힘들게 받아온 부적들인데 당장 원래대로 해놓지 못해? 시어머니의 야단에 전 결국 부적을 원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부적을 액자 뒤에 숨겨두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원위치해두는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부부 합방 관련 날짜를 점쟁이한테 받아오셨더군요. 문제는 그 날짜가 배란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 막무가내셨죠.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번을 하라고까지 하셨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 막무가내셨죠.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번을 하라고까지 하셨네요. 할 말을 잃은 저에게 잊지 말고 꼭 지키라고 강조를 하시더군요. 차라리 몸에 좋은 음식을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보약을 지어주신다 하는 거면 제가 이렇게까지 반감을 갖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점에만 의존한 채 저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시니 환장할 지경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더군요. 그냥 무시해. 남편의 대답에 저는 당신은 아들이니까 그게 되겠지. 난 며느리인데 그게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무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를 핑계 삼아 바쁘다며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젠 문자 메시지로 지령을 내리시더군요. 10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 밤 12시에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부적을 태워서 그 가루를 개어 마셔라. 던지 남편 목욕물에다가 부적 태운 재를 섞어서 그 물로 목욕을 하게 해라. 라고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욕조 없습니다. 아들 집에 욕조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으신 분이 자꾸 이러시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부적을 태운 가루를 물에 풀어서 너희 부부의 속옷을 빨아라 라고도 보내셨죠. 부적을 태운 가루로 속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물에 개어 마시라니요. 시어머니의 지령은 저에겐 너무 얼토당토 않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기에 네만 하고 아무것도 하진 않았죠. 또한 제가 당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바로 명절 및 제사 문제였죠. 집에서 차리는 것 없이 시어머니의 그 무속인이 대신 명절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준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무속인에게 명절비로 한 분당 100만 원씩 해서 총 400만 원을 명절마다 갖다 바친다는 거죠. 결국 명절 2번에 800만 원에 제사 4번에 400만 원으로 1년에 총 1200만 원을
그 무속인한테 갖다 주는 셈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묻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것도 싼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편한 것은 사실이니 그냥 그렇게 넘어갔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 1년이 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다는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는 자꾸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면서 반드시 정성을 들여 아들로 바꿔야만 한다고 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그 이유라도 알고자 여쭤보았죠. 어머니, 왜 딸을 아들로 바꿔야 해요? 신랑도 저도 딸이 더 좋은데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너희 집은 무조건 아들을 먼저 낳아야 한댄다. 그래야 너희 집에 좋다 하더구나. 그러면 대대손손 다 잘 될 거래.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그 이유를 물어도 시어머니조차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야 잘 된다 한다는 이런 식의 이유들은 보통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방식으로 망가진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평생 아주버님에게 너는 사주가 좋다. 넌 머리가 좋다 한다. 너는 30세가 지나면 잘 풀린다. 넌 부자가 된다고 한다. 는 등의 근거 없는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살은 아주버님의 인생을 망쳤다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버님의 전처도 아마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서는 아기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6개월 내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에게 정성을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머리를 남편 발 밑에 둔 채로 머리맡에는 부적을 놓고 자라고 하거나 칼을 허리춤에 차고서 부적 앞에서 절을 하라 하기도 했고 밤 9시에는 놋그릇에 물을 담아서 부적을 띄우고 기도를 하라는 둥 딸을 아들로 바꿔야 한다고 지속적인 압박을 주셨습니다. 물론 무시하고 있었지만 계속 저러시니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산부인과 원장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가 딸이라서 아들로 바꿔야 한다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계세요. 제발 애기 성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애원하자 원장님은 그제야 안 바꿔도 되겠는데요, 뭐 아빠 닮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뱃속 아기가 아들임을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행히도 아기 성별이 바뀌었구나. 거봐라.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법이다. 하며 가슴을 쓸어 내리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순간 짜증이 났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산할 때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장명비를 가져가셨습니다. 손주에게 좋은 이름 지어주실 테니 군말 없이 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받아왔다는 이름에 맹자가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은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이 이름으로 해야지만 아이가 무탈하게 잘 자란단다. 시어머니의 억지에 남편조차 신경질을 내더군요.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놀려요. 요즘 세상에 맹자가 뭐예요? 남편까지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그럼 호적에만 그 이름으로 올려라. 그래야지 아기가 잘 큰다는구나 하셨죠. 그렇게 아기 이름으로 모자가 한참을 옥신각신했고 시어머니의 쇠고집에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본가에 안 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 호적에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맹자가 들어간 그 이름으로 부르시더군요. 싫기는 했지만 남편도 저도 이 정도는 그냥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둘째 임신 후에도 똑같은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죠. 그래도 이젠 웬만하면 그냥 알겠다고 말하면서 다 흘려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아들로 바꿔야 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 이번엔 딸 낳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딸 낳는다고 해서 내가 온갖 정성을 다했더니 아들로 바뀌었더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시는데 뭐라고 하자니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냥 있자니 속이 부글거려 혼났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둘째 아이도 아들인 것이 본인의 정성 덕분이라고 결론 지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둘째 돌 때가 되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굿을 해야 한다 하시며 돈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애기한테 굿을 왜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점집에서 작은 애가 조상님한테 밉보여서 잡신을 데리고 왔다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아프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애들까지 놓고 그러시니까 진짜 열불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그 점쟁이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을 거예요 라고 했죠. 저 또한 애한테 절대 그런 거 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둘째에게 굿을 해줘야 한다면서 저를 달달 볶았고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아주버님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당시 43세였던 아주버님이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식당 개업을 한다고요. 식당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저는 우려가 되긴 했습니다. 음식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식당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식당 하는 거 괜찮을까? 엄마가 또 그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한 거겠지 뭐. 아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역시나 식당 위치, 메뉴, 이름까지 모두 그 무속인이 정해준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개업하기로 한 식당을 어찌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금전적인 도움까지 받아 아주버님의 식당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새로 오픈한 가게라 그런지 며칠 반짝 괜찮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에는 파리만 날릴 뿐 장사가 잘 되질 않았죠.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식재료가 묵다 보니 음식 맛은 더욱 형편없어졌습니다. 음식 관련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도 아닌 음식점을 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12월만 넘기면 된다며 버티라고 하시더군요. 신랑도 답답한지 12월이 막년의 시즌이라 대목인데 그때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식당은 구정이 지날 때까지 5개월 동안 계속 적자만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만 가게를 접자고 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꿋꿋하게 이 시기만 넘기면 잘 된다고 했다면서 부적 쓰고 굿도 하며 지극정성을 다해 빌면 된다고 하셨죠.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집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또한 그때쯤 평생 모은 재산이 바닥나고 계신 듯 했죠. 시어머니가 이때까지 무속인한테 갖다 바친 돈을 계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아주버님이 식당 오픈할 즈음부터 시아버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꾸 살도 빠지시길래 걱정이 된 저는 검진이라도 받아보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내일 부적 받으러 갈 참이었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심각해 보였죠. 그래서 시부모님께 그래도 병원을 먼저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죠. 병원 그거 다 쓸모없다? 사람 몸은 원래 자연 치유가 되는 거란다. 지금 아버지한테 나쁜 잡신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 제사도 지내준다 했으니 부적 받아오고 선녀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시어머니의 점에 대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저는 몰래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들키게 되면서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일 날 짓을 했다며 크게 야단을 치시더군요. 아버지는 절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병원 가면 기도빨이 다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점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자주 시댁을 방문해 아버님을 살폈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지고 마셨죠. 그제서야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손조차 쓸 수 없는 상태라 하더군요. 작년 검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도 없던 시아버지는 급성 위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이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치료가 힘들 것 같다고 했죠. 이 사실에 남편은 심하게 분노했고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계속 병원 못 가게 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선녀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중간에 병원으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결국 시아버지는 통증 치료 말고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고 그렇게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증여하셨죠.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본인이 죽기 전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얽히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더군요. 내가 죽으면 저 여편네가 또 내 제사상을 그 무속인한테 갖다 맡기고 그럴 거 아니냐. 난 제사고 뭐고 싫다. 화장해서 산에다 흩뿌려 죽어라. 저 여편네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가 않구나. 결국 시아버지 소원대로 시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시아버지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장례식 때도 그 무속인을 안 데려온다는 조건 하에 시어머니를 출입시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마치 혼을 위로하듯 끊임없이 무어라 읊조리며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장례 후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남편과 저는 물론 이제는 아주버님까지 모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남편과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제 휴대폰 번호를 바꾸자 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자 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 위치도 알고 계시다 보니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남편을 달래 굳이 이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연락을 피했더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오질 않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소문해보니 그 점집도 문을 닫았다 하네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 무속인을 따라간 듯 합니다. 남편은 엄마는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올 거라며 차라리 잘 되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 줘야겠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버님 소원대로 화장은 했지만 차마 뿌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납골당 좋은 자리에 모시고 쟤는 절에서 올리는 중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무속신앙을 부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때로 믿고 싶어하는 신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신념에 빠진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왜곡된 신념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나니 누군가의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평생을 무속신앙에 빠져 산 시어머니와 관계가 끝난 후로는 저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편안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이상한 지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